안녕하십니까. 저는 JMP메디 창업자 정건호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 하는 세션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돼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국의 바이오 헬스에 대해서 이 생태계를 좀 대변해가지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도 저희가 7년차 스타트업으로서 지금까지 보고 그리고 저희가 좀 느꼈던 부분들, 이 바이오가 실제로 어떻게 하면 잘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소결론 같은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사실 의사 출신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원래 경영 컨설팅을 하다가 한국의 스타트업을 좀 이렇게 경험하고 이제 창업을 한 창업가고요. 이 바이오 헬스에서 창업을 하게 된 이유 자체가 사실은 우리나라에 정말 그 신약 후보 물질이 많거든요. 전 세계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엄청나게 많은 신약 후보 물질이 있고 이것들이 정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투자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짚고 가시면 좋겠는 이런 영역들을 좀 제가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약이라는 거는 환자 수가 나와 있고요. 기존에 그 환자를 치료하던 트리트먼트의 방식이 나와 있고요. 그 방식을 대체해가지고 새로운 약을 냈을 때 시장이 정말 깔끔하게 떨어지고, 신약이 만들어지면 별도의 마케팅이 그렇게 들어가지 않더라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노보노디스크나 파이저 이런 회사들이 수백조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포텐셜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hopefully 이런 자본시장이랑 같이 성장하는 이런 바이오 헬스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염원을 담아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도대체 이 약이나 의료기기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고민해 보시면 이렇게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블록버스터, 소위 말해서 조 단위로 팔리는 약이 되는 비율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여기서 역설적인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임상에 굉장히 포커스를 해가지고 인허가가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게 이제 다 잘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한국 시장, 미국 시장 다 다르게 이 허가 이후에 실제로 이 약이나 의료기기가 매출로 나온 데까지는 또 다른 데스밸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가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요.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항상 각국은 FDA나 MFDS처럼 공중보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퍼블릭 헬스를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까다로움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인허가 끝난다고 이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약품을 만들든 바이오 약품을 만들든 의료기기를 하던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던 이런 밸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항상 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제품 유형마다 규제 프레임이 굉장히 달라요. 사실은 의료기기를 많이 투자해 보시면은 무조건 510K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맹목적인 말도 하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 허가 경로마다 이 규제 사이클과 대신에 그 향후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밸류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해하면서 가야 된다는 게 저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당연히 의약품, 그리고 요즘엔 이제 바이오 약품은 굉장히 이제 단순화되기 때문에 더 잘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많이 핫해지는 의료기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디지털 의료기기를 하고 하는 쌈드나 DTX 이런 것들은 또 별도의 허가 경로를 가지고 있고, 이 제품들의 특성을 알아야만 이 규제 프레임에서 소위 말하는 레귤레이터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더 깊이 이해하면서 규제 프레임을 태클하고 있는지를 저희는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나오는 장표들에서는 실제로 레귤레이터한테는 우리가 무엇을 소구해야 되는지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규제기관이 사실은 우리는 임상 이렇게 하게 되면은 처음에 당연히 이 약이 안전한가요? 이 약이 체내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그리고 이것이 괜찮으면은 2상, 3상을 태우면서 효과가 있나요? 이런 것들을 주로 보는데요. 실제로 저희 회사가 FDA랑 이 약을 임상해도 되게 허락해 주세요라고 미팅을 하다 보면요, 결국에 저기 퀘션 3번이랑 4번 이것에 거의 대부분의 포커스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떤 클리니컬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 약이 계속 돈을 태워서 퍼스돼서 시장에 나와야 되는가, 이
정말 증상이나 기능 그리고 생존율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이언티픽하게 잘 잡혀 있는지 이것들이 먼저 그 설득이 돼야만 레귤레이터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생각보다 안 잡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질을 하나 찾았는데 이게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이 약에 정말 전략적인 과학이 어떤 클리니컬 베네핏을 주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팔로우 되는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 사실 리스크가 있다고 약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스피린은 옛날에 나왔으면 지금 FDA 가이드로는 약이 될 수 없다. 사실 이게 리스크와 베네핏을 메저해서 베네핏이 크면은 사실은 약을 내줍니다. 예를 들면 항암제 같은 경우 옛날에는 며칠이라도 더 살면 사실 허가를 많이 내줬었어요. 근데 최근엔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었던 21st Century의 Cure Act를 보시면은 생존이 더 되더라도 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환자가 실제로 이 약을 처방받아서 인테이크하면서 느껴지는 이런 라이프의 퀄리티를 같이 메저해야만 토탈리티 오브 데이터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리스크와 베네핏을 같이 보는 이런 것들까지도 잘 짜여져 있는지가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회사를 평가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조금 다르긴 해요. 한국은 보험 시스템 자체가 이제 건보공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허가를 하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런 소위 말하는 마켓 액세스라는 워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FDA나 EMA만 가보셔도 규제기관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리임버스를 하려고 보험사에 찾아갔더니 미안하지만 이 정도 데이터로는 나는 리임버스를 해줄 수 없어. 이렇게 나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임상 한 번 더 해오면 내가 인정해 줄게입니다. 그러면 돈만 사실은 더 쓰는 게 아니라 이 고투마켓의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마켓 액세스 하고 나서 정말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이 페이즈까지 연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나중에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클리니컬 디벨롭 소위 말하는 개발을 시작할 때 인허가 전략을 짤 텐데요. 그 인허가 전략을 짤 때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임플리케이션을 뽑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떤 페이어한테 어떻게 활용해서 설득할 수 있는지까지 같이 봐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약이든 의료기기든 계속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에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작위 임상시험, 랜더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RCT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항암제 하나 하는데 뭐 한국에서 하려고 해도 한 명당 2억에서 3억씩 듭니다. 미국은 훨씬 비싸겠죠. 하지만 이 데이터는 처음부터 가설을 세워놓고 프로토콜에서 이런 통계적 방법론으로 이 가설을 검증하겠다고 규제기관과 합의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가장 비싸도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RCT가 아니더라도 오픈 라벨이라도 잘 설계해서 이 논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향적 연구, 전향적 연구를 하면 피험자를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하는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데이터로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R&D 코스트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3, 4, 5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쓰이고 있는 환자한테 나온 데이터나 아니면 후향 그러니까 이미 쌓여진 데이터를 가지고 거꾸로 임플리케이션을 뽑는 데이터 혹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들을 리얼 월드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에비던스도 만들고 혹은 마지막으로 내가 예를 들면 이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가인데 이런 새로운 메서덜러지가 이 마켓에서 통용될 것 같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보완 자료로 FDA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건 항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전략을 항상 평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 헬스가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역사가 사실 긴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이전해서 이제 코스닥에서 굉장히 높은 밸류를 받는 회사들도 지금 있지만 이게 실제로 매출로 이어져 가지고 소위 말하는 뭐 위고비나 뭐 키트루다 같은 약을 만들어서 몇십 조씩 영업이익 뭐 7, 80%씩 내면서
뭐 15년 동안 팔겠다 이런 페이즈까지 가기에는 그 데스밸리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처음에 R&D를 해가지고 이 마켓에 허가가 날 때까지의 데스밸리를 잘 건져야 되고, 이것들을 도움을 받기 위한 뭐 글로벌 제약사들과 오픈 이노베이션 공동 연구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디자인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게 결국 데스밸리 2를 넘기는 가장 좋은 전략 방법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시면은 2023년에 기술 수출이 전체 8조고 24년에 8조고 갑자기 25년에 21조 됐어요. 그러면은 사실 숫자로 보면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최근에는 뭐 아리바이오가 중국 푸싱 제약에 7조의 기술 이전을 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중국 옆나라 중국을 보시면은 150조가 넘어요 이미. 결국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의 신약 후보 물질 에셋이라고 하는데 7천 몇백 개 있고 우리나라에 3천 몇백 개 있는데요. 결국 서양에서 이제 제약바이오에서 번 돈들이 사실 중국 에셋을 많이 이미 사가고 있고 우리나라로도 사실 사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서 들어오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사실 보기는 하는데, 여기서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는 업프론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10조의 기술 이전을 하더라도 처음에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5% 정도를 우리가 마켓 놈으로 잡는데요. 지금 작년 보시면 업프론트 비중이 1.7%입니다. 이게 무슨 임플리케이션을 주냐면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처음에 선급금을 적게 줬다는 뜻은 내가 후에 밸리데이션 해야 될 숙제들이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처음에 돈을 많이 못 줍니다. 그 말인즉슨 페이즈 2 정도에 가서 팔아야 될 거를 페이즈 1이나 전임상 단계에서 팔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이 사실은 선별해가지고 키울 회사들은 잘 키워가지고 기술 이전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자산은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은 임상 시험이 정말 빠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적으로 밀기도 하고요. 어떤 성에서는 임상 허가가 안 난 약도 막 써보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서 제일 이제 중요한 거는 디자인을 한 임상 시험의 데이터를 가장 싸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서양에 있는 거대 자본은 이미 데이터적으로 백업이 되어 있는 중국 에셋을 많이 이미 사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이런 것들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템퍼스 같은 회사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AI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빠르게 갈지인데요. 결국에 사람한테 찔러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이 가장 강력한 명제 때문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가장 비용 효율적으로 임상 1상을 끝내고 2A까지는 가보는 이런 메커니즘을 만들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상 2상 정도는 가야 이 멀티플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소중한 자산들이 어느 정도 비싸게 기술 수출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업 가치도 사실 1상하고 2상하고 완전히 천차만별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숫자에 대한 감은 안 오실 텐데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고객사 같은 경우는 1상을 못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글로벌 회사에서 350억에 업프론트로 5 밀리언 US 달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가고 싶어 하는데 이 회사는 지금은 돈이 없지만 1상을 끝내고 나면 그게 적어도 10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이제 끈을 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선별적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밸류 드라이버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게 생태계 자체가 어떻게 하면 가장 값싸고 빠르게 데이터를 얻어내서 글로벌 회사들 앞에서 당당하게 딜을 할 수 있을지를 굉장히 저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거 되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조기에 매각을 하면 대가가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에서 엄청나게 연구비를 많이 써가지고 만들어냈던 이런 에셋들이 빨리빨리 밖으로 나가는 거 싸게, 그리고 뭐 자산 병목이 계속 고착화되겠죠. 이게 석세스 케이스를 못 만드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사가서 그냥 책장에 넣어놓고 개발 안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포어전트 익스펜션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전략을 갈 때 그냥 한국만 고집할 게 아니라 FDA나 EMA를 같이 가면서 이제 글로벌 회사들한테 노출도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장 비싸게 팔리는 어프로치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성공한 엑시트는 제가 너무 많고요. 이 마켓 굉장히 매력적인 마켓입니다. 뭐 수천억에서 조 단위 M&A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포트폴리오사들이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클리니컬 베네핏이 정말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마지막에 매출을 낼 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그 청사진이 적어도 가설 1, 2, 3은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결국에 제가 왜 종합예술이라고 했냐면, 대부분의 창업이 다 종합예술이긴 한데, 사이언스가 너무 강한 쪽에서 출발하는 이런 바이오 생태계는 오히려 진짜 뭐 나중에는 뭐 IP부터 시작해서 사업 전략, 뭐 리임버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데이 원부터 통합적인 설계를 해야만 우리나라가 더 많은 밸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